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조정받았는데 필요한 조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오르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접근하는 방법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과열해서 침체로 바로 가면 매수 타이밍이다. 침체해서 과열로 바로 가면 매도 타이밍이다. 이런 게 있을 정도로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다. 주식시장의 특성이란 게 결국은 선반영인데 이 선반영의 특징을 감안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오를 거였으면 하루에 더 오르는 게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돈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매일매일 어떤 이슈로 올라갔을 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때는 핑계만 있으면 조정을 받는다. 그게 생각보다는 오래 왔기 때문에 좋은 조정이고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 단기 고점들만 높이면 이 위로만 올라서면 코스피는 이제 방향 자체를 이렇게 상승으로 돌리는 겁니다. 1년 반 만에. 추세가 길었기 때문에 이 주기 관점에서 본다면 1년 반 동안 하락을 했으니까 1년 반 동안 상승을 한다. 이런 주기론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향후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이냐 경기 회복 때문이냐라고 보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도 무리가 있다. 과거에 인건비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그게 통화량을 먹으면서 올라갔던 그런 상황을 반복할 수 있다. 물론 기간이 인내가 길어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이 무슨 시대냐, 정보화 시대다. 너무나 빠르게 정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10년 걸린 게 1년 만에 끝나고 또 반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금리 올린 속도도 그런 정보화 시대의 어떤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 전달이 빠르고 빠르게 대응을 하고 경제 주체들이 빠르게 거기에 또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대응으로 물가가 빠르게 안정이 될 거고 물가가 빠르게 안정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하면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또 되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인상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반응 오면 또 올리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6월 정도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시장도 좋고 이제 부동산도 바닥을 찍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그거는 오늘 메인 주제로 다루도록 하고 일단 시장은 필요한 조정이었고 이론적으로는 또 여기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N자형으로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정석이다. 근데 항상 정석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어서 여기서 버티다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변수가 있어서 여기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을 것인데 변동성 하단이 이전 저점보다는 올라가기 때문에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선택지에서 어느 정도 배제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범위를 뚫고 올라가는 건 역시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면 이 변동성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어떤 그 변수에 반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적나라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 그 고향집, 이 고향집이 지금 상업용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법 컸던 이 5일장에서 이제 핵심 자리여가지고 이 자리가 1980년 기준으로 장부에 보면 하루 매출이 17만 원 정도 붙었었습니다. 그 뭐 전자제품 수리하고 뭐 그런 거였는데 이 지금 매출이 얼마냐 그러면 뭐 그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업종을 다양하게 바꾸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시니까 이 노익장을 가시하고 계시니까 아버지가 근데 지금도 뭐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되나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아주 부가가치를 창출하던 이 자리가 5만 원이 됐다. 여기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예전에 코로나 지원금이 풀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잠깐 이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와서 소비를 하고 잠깐 반짝했었는데
예, 어쨌든 이 가치가 부가가치를 아주 잘 창출을 하던 1980년에 17만 원이면 예, 통화 가치를 환산해도 지금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통화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아직 절대 매출도 떨어졌고 상대 매출은 더 떨어졌는데, 자, 여기서 이제 봤을 때 그럼 이 자리가 얼마였냐? 당시에 7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은 얼마냐 그러면 뭐 그래도 한 1억 원 봐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17만 원 매출이 나오던 자리가 5만 원이 됐고 700만 원짜리가 1억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 이때는 이게 훨씬 더 비싸야 되고 이건 훨씬 더 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인데 그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수요 공급에서 우리가 경제학 이론에서 수요 공급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매도자의 심리 그리고 매수자의 심리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학술적으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현상인지 전 세계적으로 있는 현상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주식시장도 기업 가치가 뭐 훼손이 되든 말든 내가 샀던 가격 안 오면 안 팔아 이런 분들 때문에 이 매물대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매도자들은 내가 이걸 얼마에 샀는데 왜 그 가격에 팔아야 되지? 라는 거고, 매수자들은 내가 그걸 왜 비싼 가격에 사야 되지? 요런 심리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상태, 요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시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딱히 뭐 서울에 산다, 지방에 산다에 대한 이 지역적인 빈부격차는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서울은 많이 올라갔고 지금 이제 지방은 완전 죽어버렸는데, 시세라는 게 있긴 하지만 살 사람이 없으면 몇 년 동안 팔지는 못합니다. 자산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고, 그리고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당시 뭐 잠깐 학생 수가 늘어가지고 새 학급까지 늘어나는, 근데 그때 학생이 뭐 한 반에 50에서 60명이었으니까 저는 두 학급이었고 이때부터 이미 작긴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제 1학급이 있고 학생 수가 뭐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될 겁니다. 이런 현상이 저희는 이제 옛날에 겪었지만 이제 도심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심 한복판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일종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민으로 채워질 건데 지금 동네 가보면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파키스탄부터 해가지고 베트남, 물론 이제 겪어보면 이 불법 체류자, 합법 체류자 합쳐가지고 이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높으냐 그러면 높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 차이도 있고 그리고 후진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뭐 일이나 이런 걸 해보면 사실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의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낫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면 그 가끔 이제 중고 물품을 사러 이 아버지 가게에 오면 사장님 돈 없어요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또 아버지 깎아줍니다. 깎아주면 깎듯이 감사하다고 합니다. 감사하다 그러고, 그래도 뭐 적어도 한 20년 전에 제 친구가 이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가 짝사랑하던 다른 그 여자애랑 사귀게 되면서 이 원망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아니 딱히 뭐 우리 동네에서는 범죄는 없었고, 그리고 일을 해도 얘네들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갈 정도로 좀 험한 일도 하고, 그리고 그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부려본 또 가까운 분의 말씀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제일 좀 별로다. 물론 이제 이런 문화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시골에서만 있다가 이제 도시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러니까 내 자산에 대해서 지금도 시골에 뭐 땅이 있으면 대출로 일부 뽑아 먹어가지고 유동화는 시킬 수 있지만
이게 매매라고 한다. 주인이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파트도 점점 그렇게 거래가 안 될 거다. 예전처럼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고 팔 수 있으면 뭐 적어도 한 달 안에 팔고 이런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시골에 지금 집을 판다라고 하면 지금 옆집하고 분쟁이 붙어 있는데 이 옆집이 한 몇 년 동안 안 팔리다가 돌아가시고 옆집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몇 년 동안 안 팔리다가 4억에 내놨습니다. 이걸 시골인데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예, 상업용지 90평인데 요거 안 사고 있다가 뭐 깎여서 한 2억 9천? 네, 이 정도에 팔리긴 했습니다. 팔려서 철거하다가 이제 우리하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뭐 어쨌든 이제 뭔가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못 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산의 유동화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냐 그러면 올라가기는 하는데 정책 자체가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이 통화량,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 통화량이 증가를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통화량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통화량 증가보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그거보다 싸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 공급에 의해서 라는 부분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관점들이 그 시골에서 먼저 겪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될지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서울이 불패고 이런 얘기들 앞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로 채워진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살게 됐으니까 시골에 집이 회전이 잘 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버려두는 집에 대해서 뭐 월세라도 받고 이런 자산의 어떤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지만, 수익 좋아진다기보다는 수익성이 최소한으로 유지는 될 수 있지만 구매자가 늘어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집이 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이런 거품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꾸준히 통화량이 늘고 통화량에 따라서 돈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높아지고 근데 집값이 통화량보다 지금 오버됐다가 지금 돌아오는 상태니까 한동안 이렇게 억제가 되지 않을까?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올라가기도 힘들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황금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요런 시대에서 주식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이냐라는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주식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시골에서 뭔가 사면 돈이 묶여서 끝나버립니다. 뭘 5년 동안 살다가 회전을 하고 뭐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살다가 여기를 옮겨가고 또 프리미엄 붙여서 뭐 하고 이런 게 개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어떤 인식이 거의 뭐 전부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주식 외에는 투자를 할 만한 데가 없다라는 투자할 만한 돈도 없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퍼져갈 거고 지금 금융 선진국들을 보면 대부분 국토가 넓어가지고 이 토지에 대한 소유 개념이란 게 황금성이 좋아서 뭘 한다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산업 전반이 마비가 되고 LG전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LG전자 보시면 그 LG전자의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상치가 655억입니다. 뭐 일회성 손실이 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익을 내던 가전 쪽에서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이런 게 가장 실질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됐던 이 시기로 가보면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때는 아파트 분양도 잘 되고 그러면 빌트인으로 들어가는 쪽에서 이익 보고 또 거래가 잘 되니까 이사 가면서 새로 또 장만하고 이런 수요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익이 같이 망가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건설하고 관계된
산업이 너무나 거대하고 크고 이게 국가 경제의 뭐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하락해서 망가진다 이러면 우리는 후진국으로 가는 거고, 그냥 통화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시골 지역처럼 황금성이 떨어질 것이다. 심지어 과거의 시골 지역은 농사를 지어서 최소한의 어떤 뭐라도 산출을 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를 보유를 하면 과연 그것조차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가격은 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700이 1억이 됐으니까 가격은 오르지만 누군가 살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러면 이제 금융이 더 발달하고 저금리가 돼서 이 자산을 대출이라도 뽑아서 황금성을 가지게 해야 되고 유동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려면 필연적으로 제로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자산의 가치를 자산의 가치를 지키려면 제로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때 되면 뭐 싼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가격의 하단은 좀 높아질 겁니다. 뭐 대충 5억을 적정한 가격, 아파트 가격이라고 봤을 때 이게 통화량이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고 물가가 오르면서 나중엔 6억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면서 7억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현상은 있겠지만, 비싸게 지금 몇십억 하는 아파트들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부자들이 안 파는데 어떻게 버티냐라고 해도 저희 옆집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파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옛날 가격 생각해서 4억에 내놨다가 2억 뭐 6천, 2억 9천, 위약금 3천 받은 게 있으니까 2억 9천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팔기 시작하고 이것도 파는 것도 다행히 잘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점점 빠르게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결론은 이렇습니다. 통화량이 증가를 하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값은 그걸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유지가 되겠지만 황금성은 갈수록 떨어질 거고, 집 한번 사면 돈이 묶여가지고 끝장이 난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과거에 비해서 집을 살 때 훨씬 더 신중할 것이고, 또 그런 문제들이 물론 이제 거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투자의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투기 수요는 빠진다. 투자 수요는. 그러면 2대 6으로 봤을 때 오직 투자만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쪽은 없어질 것이고, 투자 겸 거주로 갔던 이 주체들은 적어도 이제 매매는 줄일 것이다. 그 실거주는 그대로 가고, 이렇게 봤을 때 가격이 이제 통화 증가량을 초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황금성이 좋은 주식에 대한 평가는 좋아진다. 왜냐하면 항공기가 자산 유동화를 하면 90% 이상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놓으면 바로 팔리니까. 근데 안 팔리는 건, 지금 토지 같은 경우 안 팔리는 건 50%밖에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이런 것처럼 주식이 이제 황금성이 좋다는 이유로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앞으로. 제가 시골에서 주식만 생각했듯이 뭐 이런 이제 현상이 앞으로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식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나빠지면서 부동산에 들어가야 될 자금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선호를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주식시장이 의외로 잘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개별 종목들은 망가질 수 있지만, 그런 관점으로 긴 그림을 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황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대한, 물론 이게 전체 국민들의 순자산이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망가뜨릴 수는 없겠지만, 통화량 증가하고 비례해서 조금 억제되는 그런 수준 갈수록 황금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빈자리는 외국인들이 채워나갈 것이고, 그 외국인들은 집을 사지는 않는다. 수익형 부동산은 그나마 최소한의 이익은 준다. 뭐 이런 정도에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조금 더 오기 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금리는 뭐 버틸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기회만 있으면 빠르게 인하를 할 거고, 그 전에 금융을 한번 조지고 금융권들을 가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그림을 그리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아마 지금 이 분위기가 한 달만 더 이어지면 3, 4, 5월 달 소강 상태를 거쳐서 6월 정도면 분위기가 굉장히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 4, 5월 달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중국 자금이 오고 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중국 쪽에
들어가는 패시브 자금 중에서 일부는 쪼개서 중국 외 신흥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헤지펀드들은 또 중국에 자금을 넣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쪼개져 오니까 우리 증시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 6월만 되면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명료해지고 더 이상 인상이 없다. 앞으로 인하하는 시간 문제다.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이런 부분이 드러날 거니까 지금 주식을 사는 건 나쁘지 않다. 다만 실적의 상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초과할 만한 유동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상단까지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다. 그럼 지금 사서 지수 관련주들은 먹어봤자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한다. 지금 관심 받는 것보다는 앞으로 관심을 받을 만한 어떤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늦게 올려가지고 많이 못 보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자동차는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미 실적이 최대인데다가 지금 테슬라가 드디어 치킨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자동차 가격도 많이 내렸는데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테슬라가 이제 부품 가격을 많이 내리고 부품이 아니라 자동차 판매 가격을 많이 내렸습니다. 마진을 포기하고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건데 이런 전략은 과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했던 전략과 일치합니다. 경쟁사들이 쫓아올만 하면 가격 떨어뜨려가지고 마진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점유율은 늘려나가면서 또 경쟁사들 하나 둘 쓰러지고 조금 돈 벌만해서 얘네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또 가격 떨어뜨려서 죽여버리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결국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점유율을 확고하게 가져가는 이미 기가팩토리를 계속 건설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면 전기차 생산 원가에서 테슬라를 이길 기업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리고 테슬라하고 경쟁하는 업체들 중에서 규모의 경제에 빨리 도달한 업체 현대차, 기아차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기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이제 산업 전반이 재편되면서 올라가야 될 관심을 받아야 될 걸 이미 다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미 약발이 빠졌고 방산주들도 방산 떠들썩할 때 이미 오버슈팅이 나와서 끝나버렸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올라갈. 전기차 배터리주들도 그렇고 근데 전기차 배터리주들 중에서 안 올라간 게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작은 종목들 전기차에 납품하는 부품업체인데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이런 업체들만 조금 잠재력이 있고 나머지 많이 올라가고 슈팅 나온 종목들은 살 사람들 다 사버렸고 물려있고 더 살 사람이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여기서 매도할 건데 매수자들은 이쯤에서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 이 갭을 줄이려면 2-3년 지나서 통화가치 증가에 대한 어떤 통화가치 하락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을 반영을 해서 요 매수가 올라가고 지쳐서 매도가 내려가고 이런 절충점이 나와야 겨우 거래가 되고 다시 시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한동안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앞으로 부동산은 시골처럼 이제 도시 지역에서도 이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그런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는 예전보다 훨씬 덜해진다. 즉 황금성이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건설이 무너지면 경제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 정책으로 방어를 할 거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려면 결국 제로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 요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의 황금성이 장점이 돼서 지금보다는 부동산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2개. 그리고 이미 오버슈팅 나온 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 힘들다. 어떤 재료로 올라가더라도 쉽지가 않다. 그런 상태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그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하고 관련해서 오르지 않은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전기차하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버슈팅이 안 나왔던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로 선별해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정도는 시장이 아주 잘 무르익는다라고 보고
그 분위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하반기에는 나빠질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6월까지는 시장이 그럭저럭 할 만한 상태일 것 같다. 외국인 매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비중을 줄이면서 들어오는 건데 중국은 헤지펀드나 이런 또 한머니들이 들어가면서 중국은 또 외국인이 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 전체의 매기를 만들어서 선진국 강세 10년, 신흥국 강세 10년의 이 주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무게중심이 옮겨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는 주식 투자를 하기에 긴 안목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 종목 예. 영신금속 오랜만에 한번 보면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거래에 대한 부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종목들,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들은 저평가가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주식 고수로 이 다음에서 주던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그때 김재동 씨가 사회를 봤었는데 무슨 종목이 좋을 거냐 해서 제가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지나고 나서 좀 후회스러운 게 다음에서 이런 행사를 안 하다가 하니까 보통 이런 행사를 하는 업체들이 잘 되더라. 그러니까 다음 커뮤니케이션 주가도 많이 오를 것이다. 그때 그런 대답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도 가끔 13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약간 후회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주는 기업들은 대체로 자신감에 의해서 하는 게 많고 그래서 영신금속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이제 홈페이지가 개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소개부터 해가지고 이전보다 많이 깔끔해졌고 IR 정보도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 작은 기업, 시가총액 500억짜리 기업이 이렇게 글로벌 판매망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 심지어 이제 공장도 3개가 됩니다. 태국 공장 굉장히 괜찮습니다. 외형이. 실제 이제 매출은 모르겠지만 제품도 굉장히 많은 종류를 생산하고 이게 첨단 정밀 가공 최첨단입니다. 근데 이 신뢰성이 높은 것은 자동화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이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을 텐데 그 자동화가 된 기업에서 어떤 불량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쨌든 이걸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불량이 나왔을까에 대한 원인을 찾고 결과를 다시 보고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거다. 불량이 났다 그러면 우리는 불량 안 냈는데 가서 뭐 불량이 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신뢰 자체가 떨어집니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자동화에 대한 장점들이 더 좋아질 거고 요즘 젊은 친구들 공장에서 일 안 하려고 하니까 또 사람 제조업들은 앞으로 뭐 때문에 일이 앞으로 전망이 나쁘다라고 하냐면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것도 자동화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뭐 연구개발 아주 부지런히 잘하고 있고 특허 인정하고 있고 이 500억짜리 회사라고 볼 수가 없는 굉장히 지금 뭔가 큰 회사로 도약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앞으로 요 영신금속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자동차에 대한 제가 기대가 있습니다. 실적이 사상 최대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요런 작은 회사에 걸맞지 않은 큰 글로벌 고객사들 그런 게 앞으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회사가 좀 홍보가 약해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흑자를 내고 있고 매출도 늘고 있고 그리고 이 전동화 신공장이 올해 가동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전기차 클러스터 내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 그래서 굉장히 싸게 땅도 받았고 지원도 많이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것만 남았는데 주가 반응이 조금
아유 홍보가 안 되니까 주주들도 잘 모르고 저도 이거 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태국 공장에 가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깨끗합니다. 예. 그 요런 부분들.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은 다 오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 종목 위주로 관심을 받는다면 영신금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는 예 매일매일 '내일 혹시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